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700년 이어져 온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탄생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야기는 화려한 왕조 교체의 이면입니다. 고려를 세운 왕권의 후손들, 수백 년간 이 땅을 다스렸던 왕씨 가문 사람들은 조선이 들어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역사책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기록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 자신의 성씨마저 버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산속으로 숨어 평민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고려사, 그리고 각 가문의 전해 내려오는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그 숨겨진 역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려에서 조선으로 그 격변의 시대를 함께 걸어가 보시죠. 1392년 음력 7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폐위되던 날 개경의 하늘은 유난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700년을 이어온 왕조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멸망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나라는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조의 위엄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속은 이미 골마 있었습니다. 고려 말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거대한 귀족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독차지하며 막강한 권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궁궐보다 화려했고 소유한 토지는 한고을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권문세족 중 한 가문의 토지가 사방 수십 리에 이르렀으며 그 땅에서 일하는 농민만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온갖 특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라 살림은 어떻게 꾸려갔을까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작은 땅을 가진 농민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가을이 되면 관리들이 와서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세금을 견디지 못해 밤새 도망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도망간 이웃의 목까지 세금을 내야 했고 결국 마을 전체가 텅 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의 타락입니다. 고려는 건국 이래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사찰에는 엄청난 재산과 토지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승려들이 종교적 수행보다는 세속적 권력과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찰의 승려들은 화려한 법의를 입고 금은보화로 치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고 때로는 왕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찰이 소유한 토지 역시 권문세족처럼 세금을 면제받았고 그 땅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이중의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사찰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던 곳이 오히려 자신들을 수탈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날 추위에 떨며 굶주리는 백성들 옆에서 사찰에서는 호화로운 법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바닥났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고려 왕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처럼 권문세족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개혁을 시도하려던 신하들은 하나둘 제거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개경의 궁궐에서는 여전히 의례가 치러지고 조회가 열렸지만 그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700년 왕조는 이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14세기 중반 고려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진사 대부라 불리는 젊은 관료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중소지주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권문세족처럼 대대로 권력을 누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권문세족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학문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에서 발전한 유교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이 학문은 단순히 옛 성현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올바른 정치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성을 위한 정치, 청렴한 관료, 공정한 토지 분배를 중시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은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고려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문세족의 탐욕, 불교의 타락, 토지 제도의 문란, 이 모든 것이 성리학의 이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도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개혁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하며 성장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지만 부패한 권문세족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소문에서 거침없이 권문세족을 비판했고 그 대가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도전은 더욱 깊이 공부하고 사색했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성리학 서적을 읽으며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나갔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관료 제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불교와 유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준, 남은, 윤소종, 이 세계 제자들, 이들 신진사 대부는 서로 교류하며 개혁의 뜻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은 개경의 작은 서재에 모여 밤늦게까지 토론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권문세족의 화려한 저택에서 울려 퍼지는 연애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책을 펼쳐놓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과 계획이 있어도 현실의 권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여전히 막강했고 군대는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개혁 사상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는 한 명의 장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성계. 동북면 출신의 무장으로 왜구와 홍건적을 상대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은 학자는 아니었지만 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나라의 문제를 명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신진사 대부들과 생각이 통했습니다. 그도 권문세족의 부패를 혐오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신진사 대부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였습니다. 동북면에서 그와 함께 싸운 군사들은 그를 따랐고 그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388년 봄날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명나라를 공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요동 지역을 정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 장군은 이 계획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하다.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면 왜구와 홍건적이 침입할 것이니 불가하다. 장마철에 활의 악유가 풀어지니 불가하다.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과 우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위화도라는 작은 섬에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계는 장막 안에 앉아 오래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명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면 고려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역적이 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새벽녘 이성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는다. 개경으로 돌아간다. 역사에 기록된 위화도 회군의 순간이었습니다. 1388년 5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이성계는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개경의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최영 장군은 급히 군대를 모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성계의 군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왕의 아들을 세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창왕입니다. 하지만 창왕은 겨우 9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실권은 완전히 이성계와 신진사 대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도전은 이제 유배지에서 돌아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려온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뗀 것은 토지 문제였습니다.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어 권문세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재분배했습니다. 권문세족의 저택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광활한 토지가 하루아침에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가 뒤를 바치고 있었고 명분은 신진사 대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후 창왕마저 폐위되고 공양왕이 즉위했습니다. 공양왕은 고려 왕실의 반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에 나가 옥좌에 앉았지만 실제 결정은 모두 이성계와 정도전이 내렸습니다. 공양왕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침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700년을 이어온 왕조가 자신에 대해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줄 군대도 신하도 없었습니다. 궁궐 안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백 명의 신하들이 북적이던 정각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충성스럽던 환관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누구도 지는 해를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이미 새 나라의 설계를 마쳤습니다. 국호는 조선, 수도는 한양.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성리학에 기반한 정치 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책상에 앉아 조선 경국전을 집필했습니다. 새 나라의 헌법이 될 책이었습니다. 1392년 7월 16일 개경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신하들이 공양왕에게 선의를 강요했습니다. 왕위를 이성계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양왕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부디 고려 왕실의 자손들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니 그들만은 살려달라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성계가 새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탄생이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700년 고려 왕조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개경의 백성들은 거리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족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던 날 고려 왕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왕건 이후 30대에 걸쳐 번성한 왕씨 일족은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왕족과 그 후손들을 합치면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새 왕조에게 그들은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언제든 고려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명분만 있다면 반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은 왕씨 가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관아의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신분과 거주지를 파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왕족만 대상이었습니다. 공양왕의 가족들, 창왕과 우왕의 친인척들이 가택에 연금되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찾아온 관리들에 의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들이 볼 수 있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공양왕은 원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초라한 행색으로 개경을 떠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왕은 수레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던 궁궐을, 조상들이 다스리던 개경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394년 공양왕이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톡사를 의심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다 죽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고려의 마지막 왕은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족 숙청은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왕의 직계 자손만이 아니라 먼 친척까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촌, 육촌, 심지어 왕족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개경 외곽의 한 저택이 포위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 왕족의 한 반개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결박당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참수형이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더 잔인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초기 기록들을 보면 왕씨 가문 인사들의 사망 소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모반을 꾀했다는 이유,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였지만 대부분은 증거도 없는 혐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굶겨 죽였습니다. 유배지에 보낸 후 식량 공급을 끊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끼가 주어지다가 점점 줄어들어 며칠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유배지를 지키던 관리는 나중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굶주림으로 죽었으니 조정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특히 젊은 남자들은 더욱 철저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의 왕족 남성들은 하나씩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끌려가더니 그 후 소식이 끊기는 시기였습니다. 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밤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왕족들은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언제 관리들이 찾아올지, 언제 고발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자신을 밀고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친인척이 살기 위해 다른 친척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씨 성을 가진 한 노인이 시장에서 채소를 사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지나가던 관리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불경제가 성립되었고 노인은 곤장을 맞아 죽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7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렸던 왕건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죽음으로 가는 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왕씨라는 성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를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1394년 태조 이성계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왕씨 성을 가진 자들은 다른 성으로 바꿀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한다는 무서운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왕씨들이 관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을 바꾸겠다고 이제부터는 왕씨가 아니라고. 관리는 새로운 성씨를 기록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흔하디흔한 성씨들이었습니다. 어느 가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개경 근처에 살던 한 왕족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중시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선조들의 초상화와 촉보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왕건 이후 몇 대를 거쳐 내려온 혈통을 증명하는 귀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바꾸기로 결정한 날 밤, 가장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뜰에 불을 피웠습니다. 하나씩 족보를 꺼내 불에 던졌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기록된 종이가 불타올랐습니다. 붉은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고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어린아이들은 왜 소중한 책들을 태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관아에 가서 성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은 전주 이씨라고 신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 왕조의 왕족과 같은 성씨를 택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안이 원래 왕씨였다는 것을.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때로는 관아에 밀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족들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예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개경과 가까운 곳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금은 보화는 이미 조정에 몰수당했고 땅도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은 몇 벌의 옷과 최소한의 생활 도구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한 왕족 가문이 개경을 떠났습니다. 수레 한 대에 짐을 싣고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개경의 성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땅을 이제 영원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평범한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한때 궁궐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왕족이었다는 것, 왕씨였다는 것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족이었다는데 그게 정말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누가 봐도 가난한 농부일 뿐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스스로도 과거를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썼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고통이었고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자 세대가 되면서는 할아버지가 왕족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혹시 할아버지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하지만 몇몇 가문은 비밀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작은 종이의 족보에 핵심만 적어서 벽 속에 숨기거나 땅에 묻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왕족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그들이 모두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서 다른 성씨를 가지고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고려는 이제 예시하기가 되었고 젊은 세대는 고려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가문에서는 비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릉에 사는 한 김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작은 관직을 지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가장이 죽기 직전 장남을 불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진짜 성씨는 왕씨라고, 우리는 고려 왕족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벽 속에 숨겨둔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낡아서 거의 부서질 것 같은 종이에는 왕건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왕족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 모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역시 비밀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야 장남에게만 전했습니다. 제주도에도 숨어 사는 왕족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정의 눈이 덜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고려 말 제주도로 피신한 왕족 일부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변씨, 고씨 등으로 바꾸고 평민으로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밭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한때 귀족이었던 그들의 후손이 이제는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완전히 과거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밤이면 노인들이 모여 예시하기를 했습니다. 개경이 어떤 곳이었는지, 궁궐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조상들이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젊은이들은 반쯤 전설로 들었지만 노인들의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개성에도 왕씨 성을 버리지 않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용감했거나 혹은 완고했습니다. 왕씨 성을 바꾸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텼습니다. 물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관직에 나갈 수 없었고 양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견뎠습니다. 우리는 왕권의 후손이라고 그 자긍심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중기가 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왕조 교체가 워낙 오래전 일이 되었고 고려 왕족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정은 감시를 늦췄습니다. 일부 왕씨 가문은 다시 족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족보는 이상했습니다. 왕건부터 시작되지만 중간에 몇 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살았던 조상들의 이름이 지워져 있거나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위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예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고려 왕족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강릉 왕씨, 개성 왕씨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족보를 보면 시조가 왕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이들이 실제로 같은 혈통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명이나 살아남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씨로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고려 왕족의 후손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0년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 왕족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려의 멸망은 단순히 부패와 무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탐욕, 불교의 타락, 토지 제도의 문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무장하고 등장했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결단이 한반도의 앞으로 500년을 결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왕조 교체의 이면에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 자신의 성씨마저 버려야 했던 사람들, 조상의 무덤조차 돌볼 수 없었던 사람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새 왕조의 정당성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숨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역시 고려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외척의 권력 독점,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새로운 이념으로 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조선도 결국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허언이 아닌 셈입니다. 고려 왕족의 후손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고 있습니다. 개성 왕씨와 강릉 왕씨 종친회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왕건의 제사를 지냅니다. 한때 목숨을 걸고 숨겨야 했던 그 혈통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는지를. 왕조 교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권력이 바뀔 때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고려 왕족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로운 혁명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국사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00년 후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